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공급 확대 관련해선 지분 적립형 공공주택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공급 대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앞으로 집값은 과연 안정이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인만 소장님, 한국감정원 통계 바로 지금 이번 주께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지난 3일 기준으로 전주지만 가장 최근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전셋값이 역시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은 우리가 당연히 예상했듯이 계속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0.17%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가 0.14였는데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고 매매 가격도 이게 710 대책이 나오고 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안정은 찾고 있는데 정부가 기대하는 안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0.04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조금은 소폭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서울 외에 혹시 눈여겨볼 지역이 있을까요? 세종시라든지. 세종시는 계속 오르네요. 2.77%가 상승을 했는데요. 제일 문제되는 곳이 지금 세종시 아닌가 싶은데 이제 행정수도 이전 발언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전용 84가 10억 호가 넘었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죠. 이제 우리가 서울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요. 지금 다들 관심이 좀 없지 않나. 너무 이렇게 좀 내버려 두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서울이 2.7% 상승했으면 지난주에 다른 대책이 또 나왔을 것 같은데 세종시도 물론 규제 지역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서울 수도권과 다소 온도차가 좀 느껴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준환 교수님, 이 전셋값 지금 0.17%인데 지난주보다 상승폭도 올라갔고 계속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세입자들이 걱정했던 임대차 3법의 어떤 부작용 이게 지금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라기보다 지금 이제 방학 때가 아무래도 이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결국은 항상 이 시기에 전세 가격이 조금 그 전보다는 평상시보다는 많이 오르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나 아니면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다라는 폭등의 수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8, 9, 10월 달을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아마 8, 9, 10월 달에는 아마 예년 대비로 해서 조금 상승폭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러 이제 언론이나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폭등하는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강남의 재건축 단지라든가 이렇게 학군이 좋은 이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일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외의 지역들 그리고 특히 이제 수도권을 좀 벗어난 지역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다지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환 교수님은 전셋값 폭등은 아닐 것이다라고 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절적인 요인으로만 보기에는 제 주변만 보더라도 벌써 몇 억씩 올린 곳들이 많은데 그게 단순히 계절적인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집주인들 반응을 보면 소급 적용이 됐잖아요. 만약에 소급 적용이 안 됐으면 또 다른 양상이 됐을 텐데 소급 적용이 되니까 못 올리는 경우들이 당장 발생하고 있고요. 매물이 몇 개 없잖아요. 몇 개 없는 매물이 당장 이게 몇 개가 이렇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통기 수치를 보면 0.17%인데 나오는 매물을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체감하는 전세 가격 상승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통계와 실체는 좀 다르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이게 소급 적용해서 이제 2년, 4년 후 과거를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하다가 안정을 찾았는데 지금도 저 개인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좀 부작용이 있다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하고 맞물려 있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모든 게 맞물려 있어서 이게 자칫 걱정이 되는 게 이게 2년 후
또는 4년 후까지 집주인들이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야, 4년 후에 내가 4년이 되면 내가 못 올린 4년분 플러스 앞으로 못 올릴 4년분까지 8년분을 올려버리겠다고 지금 벼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자칫 저는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5%밖에 못 올리는 첫 해가 그렇죠. 2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2년 후부터 우려했던 폭등이 현실화될 거다. 이걸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 가격이 2배로 뛰고 절반 이상 떨어진 시기에 봐도 임대료 폭은요, 사실 실제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 선에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는 것은 더 비싸게 올려도 오른다는 기대가 있으면 그 돈을 지불하고 기꺼이 집을 구입을 하지만 이 전월세 시장의 그 임차인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이제 좀 뭐냐면 지금 2년 있다가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대로 하면 8월 말이나 9월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사를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전세 살고 있는 그 임차인들이 그냥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 소수 이제 물량들이 이제 가격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전 폭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도 이제 수긍을 하지만 실제로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4년치, 8년치를 한 번에 오른다? 그렇게 오른 돈을 지불하고 그 아파트나 그 주택에서 전세를 계속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입자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나 될까요? 실제로는 세입자가 지불할 수 없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범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결국 지불하지 못하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의견하는 대로 그 돈을 주고 사는 분들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작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 전체 표준을 이제 표준을 보고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은 아마 예년보다 소폭 상승하는 데이터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걱정 때문에 결국 임대인들이 이제 전세 대신에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많이 돌리고 있어서 전세 종말 시대가 올 것이다. 뭐 그래서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현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전세의 월세 전환, 반전세의 전환으로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과거보다는 뭐 조금은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종말까지 논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뭐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집값의 절반 정도로 거주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이게 종말까지 가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집주인이 일단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자금 여력이 되는 임대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있는 부자 임대인들은 충분히 전환할 수가 있는데 다수의 임대인들은 그렇게 여유 있는 임대인이 아니거든요. 임대인도 다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부자 임대인이 있고요. 아닌 임대인이 있는데 아닌 임대인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전환 속도가 그 정도까지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극을 주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뭐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뭐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서울만 보면 지금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되는데 매매 가격은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뭐 30억 집에 지금 전세가 15억인데 2억을 올렸다고 해서 나는 2억 올리는 거 싫어 나갈래라고 했을 때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30억대는 20억짜리는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그냥 2억 올려주는 게 제일 속 편하지 나가면 다른 전세집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급 적용하면서 눌러앉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집을 구해야 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나가주면 또 매물이 나오면서 그 집에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나오는 매물조차도 굉장히 잠김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집을 구해야 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이런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 여기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는 이걸 어길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먼저 정부 여당이 이번 정책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연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집을 가진 소유자가 몇 프로나 될까 저는 봤을 때 0. 몇 프로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될 거고 1%도 안 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전세를 끼고
지금 갭 투자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세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 생긴 이래 이 제도가 어떤 갭 투자 그러니까 그 재테크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세 끼고 이제 집을 계속 늘려왔던 거지. 이분들이 다른 데 무슨 뭐 투자를 해서 저축을 해서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제 주위에도 한 분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세 종말론이라는 얘기 자체가 참 우스운 얘기고요. 이 전세 종말론이 네. 미래통합당 유니스 의원의 폭풍 같은 5분 연설. 그러니까 유니스 그 연설로 예. 이게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이 좀 돌아가는데 네. 말이 나온 김에 유니스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보니까 서초갑 의원이시더만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은 서초갑 다분히 국회에서 강남의 주택 소유자를 대변해서 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세입자 임차인을 대변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임대인을 임대인을 대변하다니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뭐 처음에는 임차인 얘기를 처음에 했죠. 그게 이제 방송에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는 집을 가진 사람이 세 놓는 거를 두려워해서 이제 임대 시장이 붕괴가 된다. 네. 그다음에 빠르게 이 전세는 없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들, 딸, 조카에게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하겠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주인은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정부가 지금 이 대책도 임대료 상한율도 정하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월세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집주인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단지 뭐냐면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계약할 때가 새로운 임차인이 왔을 때 전세를 올릴 때 그때 이제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보증부 월세를 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거는 저는 수긍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는데 내가 10억짜리 전세인데 그거를 내보내고 10억을 다 주고 다 월세를 하겠다. 아니면 2억을 내주고 하겠다. 이런 집주인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일부 정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제가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데 거의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월세가 뭐 이제 사라진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세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이제 과잉 반응을 하는 거고. 유니스 의원이 지금 방송을 들었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네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연설은 임차인을 위해서 한 연설인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제가 풀로 다 들었어요. 근데 임대인에게 혜택이 있어야 되고 이걸 고려했어야 된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분이 우리나라 임차인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연설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얘기입니다. 황당한 얘기. 예. 이게 참 황당한 얘기라고 하니까 김 소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방송이 참 계속 교수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드려서 그런데요. 예. 저는 그 유니스 의원 그 발언을 저도 다 보긴 봤는데요.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좀 약간 과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 우리 전세 제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현상을 보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지만 자가 보유를 100%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임대가 있고 자가가 있다면 6대4 정도 비율, 미국도 그렇고요. 한 60% 정도 자가가 있으면 임대가 40%인데 그럼 임대 40% 물량을 누가 공급해 주느냐라고 하면 뭐 정부가 공공으로 공급을 해주든 아니면 민간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아마 공공이 임대 물량을 공급해 주는 게 10%, 20%가 안 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민간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세를 끼고 산 다주택자들이 해준 역할이 있고요. 다주택자들은 뭐 민간이 공공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아니니까 손해보는 장사 할 일은 없을 것이고 과거를 보면 이제 고금리 시대에는 점세금을 받아서 이제 은행에 넣어서 또 이득이 생기는 거고요. 또 시세 차익을 얻으니까 일석이조를 얻었는데 이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뭐 돈을 가지고 이제 굴린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경이고 이제 시세 차익 하나 남았는데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7년 동안 많이 오른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규제도 많이 누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진작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또 안정이 좀 안 되고는 있지만 뭐 결국에는 안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세 차익의 메리트가 없어졌을 때 집주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샀던 사람들은 뭐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버티거나 기회를 노려보겠지만 신규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아니 규제도 이렇게 많고 집값이 더 이상 안 올라준다는 생각이 들면 전세 끼고 굳이 할 생각이 별로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는 서서히 임대인들이 유희석 의원님께서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굳이 전세 끼고 왜 하냐. 내가 세금 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세금 하나도 안 내는데.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굳이 전세의 메리트가 있을까? 차라리 돈이 있으면 작은 소형 아파트라도 월세 끼고 월세 받는 아파트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뭐 전세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당연한 제도는 아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뭐 종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그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들이 메리트가 없어지면 더 이상 이런 특히 이제 중대형 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전세란 제도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분들의 부의 축적이 어떤 수단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를 끼고 사실 아무 수익이 없는 전세를 가지고 집을 사서 매매 차익을 얻었던 것이죠. 이제 이것이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생각도 비슷한데 결국은 이것이 어떤 다주택자, 그러니까 계속 주택을 사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민간한테 공공성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이게 다주택자들 이게 뭐 옹호하는 것 같은 뭐 발언이 되긴 되는데, 자, 살 때 취득세를 내고요.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팔 때도 지금까지 양도세를 내거든요. 집값의 한 40% 정도. 이제 중과세가 되면 더 내겠죠. 그러면 저는 공공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들도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잖아요. 네. 과연 공공이 임대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을까? 민간이 임대 역할을 안 해주면 지금 또 공공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민간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공공 임대 물량을 많이 공급해줘야 되는데 과거도 안 했고요. 지금 또 제대로 최근에 이제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세금이 그냥 걷어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불로소득은 어느 정도 환수를 했다면 공공의 역할을 하는 임대 아파트들을 많이 지어줬어야 되는데 공공이 좀 그동안 너무 넉넉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민간의 역할 중에서 임대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왜 자영업자가 30년 이상 어렵게 벌은 돈으로 그 연립주택인가를 몇 채 사가지고 이제 종부세를 12%를 내게 돼서 너무나 억울해하는 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따랐는데 이제 뒤늦게 세금으로 뒤통수를 맞게 됐다. 이 과연 정부냐? 선의 피해자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모든 정책이 다 구제할 수는 없고요. 제가 방송국 오면서도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사주택자예요. 결과적으로는 사주택인데 왜 사주택이 됐냐면 인천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월세가 필요해서 작은 다세대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게 매매가는 4억밖에 안 돼요. 4억인데 3주택이에요. 그래서 다 합쳐도 매매가 4채를 다 합쳐도 6억인가 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4주택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4주택 중과세 대상이 돼서 팔려고 했는데 지금 중과세 대상이 됐다고. 자기가 이게 투기가 아니고 다세대인지도 모르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세대고 이런 선의의 피해자도 있는데 모든 정책이 다 구제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그게 4주택인데 뭐 근데 뭐 많이 안 올랐으면 세금 많이 안 내니까요. 다행히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양도 차익이 많이 저도 없어서.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이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가격적인 측면 없이 전부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자가 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 중에는 이제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악덕 다주택자가 있고 또 이제 정말 자기가 그 노후를 위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원룸 같은 걸 사서 월세를 하는 이런 다주택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똑같은 잣대로 하다 보니까 강남에 2채 가진 분들보다 지방에 이제 그런 오피스텔 원룸 월세 받는 거 30만 원, 50만 원씩 받는 이런 걸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이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종부세 지금 9억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거의 그때부터 이루어진 9억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을 넘고 있는데 9억을 기준으로 이제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애매하게 지금 이렇게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도 굉장히 또 이제 어떤 피해를 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정부가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얘기를 하면 아까 전월세 전환율도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10%거나 또는 3.5%의 기준금리를 더해서 낮은 거를 적용하게 되는데 지금 0.5%니까 기준금리가 4%가 적용이 되는데 저는 이게
진작에 좀 손을 봐야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언제적의 기준인데 그동안 넋놓고 있다가 이제 전월세 전환된다 윤희석 의원 얘기하면서 막 전세가 월세로 가느냐 이렇게 그 되니까 기준이 2016년에 이제 한번 낮춰져서 정해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진작에 좀 돼야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맞물리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6억, 9억 이런 기준들도 과거에는 6억, 9억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렇죠.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만 하더라도 마포 집값이 5억, 6억 하던 시절인데 그때는 고가가 맞는데 지금은 6억, 9억이 서울의 중간 가격이 9억인데 이걸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선의의 그렇죠. 피해자들 집 하나 있는데도 다 종합부동산세가 부자 세금이잖아요. 본의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과거에 있던 이 기준들을 좀 상향할 거는 상향하고 내릴 거는 내려서 좀 이렇게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만약에 지금 낮춘다고 할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낮춘다고 할 경우에 지키지 않아도 그건 기준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어차피 규제할 기준이기 방법은 없지 때문에 않습니까? 이거를 뭐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뭐 지금 벌금 뭐 2천만 원이야 과태료라고 과태료요.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왜냐하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세입자가 3%인데 왜 4% 받아요?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여지를 기준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많은 경우는 그냥 그거보다 또 좀 더 주고 살 수도 있고 수요가 적은 데는 이제 그거보다 낮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을 주는데 이제 의미를 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과태료까지 내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예.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예. 안 지킬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겠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작용이 예, 어느 정도 기준만 제공을 하면 거기서부터 지키는 거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그 서로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뭐 전월세 가격을 정부나 지자체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 이것도 검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너무 막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물론 필요한 정책이고 저도 임대차 3법 그 2 더하기 2 플러스 2는 찬성하거든요. 2년 너무 짧으니까 4년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몰아치고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절차와 과정 없이 단기간에 막 몰아치듯이 몰아치니까 임대인들도 이게 당사자들이잖아요. 당사자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공감을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한데 막 몰아치면서 표준 임대료도 정한다 그러고 2천만 원 과태료 때린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규제로밖에 안 받아들이지 이게 좋은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순서가 있고 절차가 필요한데 너무 급하지 않나 싶고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좀 이게 공청회도 하고 시장 의견도 하고 2천만 원을 좀 과하잖아요. 이게 기준을 정하고 시장도 기준 이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잖아요. 임차인의 역할이 있고 임대인의 역할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정해주면 서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뭐 조정기구를 통해서 뭐 최종적으로는 뭐 어떤 조정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데 무조건 과태료 2천만 원 이러면 이게 참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지자체장이 표준 임대료를 정한다는 게 이제 뭐 법안을 내겠다고 그러는데 예.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법안 이제 통과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예. 앵커님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표준 건축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규제를 했는데 임대료 이건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주택 가격에 대한 이 원가를 계산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료까지 표준 임대료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만 하더라도 다르고요. 강남만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예. 뭐 삼성동 아이파크 쪽이랑 저기 삼성역 뒤쪽에 고시원 쪽에 있는 쪽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이번에 임시국회를 통해서 할 건 다 했다고 봐요. 여당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좀 천천히 좀 만져갔으면 하는 바람에. 네. 자, 공급 대책이 나와서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과천시장은 뭐 천막을 쳤다는데. 이런 일들은 매번 나왔잖아요. 잘 사는 동네들은 항상 반대를 하는 이유가 공공임대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참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너무 슬픈 게 뭐 님비 현상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살 때도 보면 일본은 공공임대주택에 다 없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분들 의사도 살고 그다음에 정말 월수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즐겁게 모여서 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래서 아마 과천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아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이제 일부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보기 50% 이상 짓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지자체장이 반대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또 표가 걸려 있으니까. 표가 걸렸으니까 그러죠. 결국에는 지자체장이나 이게 관할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예. 얘기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건데 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 이게 굉장히 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워낙 공공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뭐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몇 개 안 되는 임대 물량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이 사는 아파트, 우리 동네에 살면 뭐 수준이 떨어져 이런 고정관념이 생겨버렸고 이게 뭐 고정관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게 공공연한 이게 뭐 이렇게 돼버릴까? 아, 우리 애는 저 집 애하고 놀지 마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저는 이 뿌리는 뭐냐면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진작에 공급 물량을 훨씬 늘렸어야 되고 이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결혼해서 신혼부부들 충분히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게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주면 내 친구, 내 동생, 내 자녀도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왜 거부감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준다면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해지면서 좀 해결될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이게 뿌리 깊은 이게 반대 심리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네는 싫다는 거죠. 네. 뭐 태릉도 뭐 반대가 있으니까 과연 제대로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는 막 뭐 해달라 그러다가 일단 결정이 되면 또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저소득층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국토부 이제 그 옛날 과거 뉴스테이 있죠. 예.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제가 이제 주거인증 평가위원으로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요즘은 보면요. 이렇게 못 사는 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저소득층이. 예, 어느 정도 젊고 이렇게 과거에는 LH라는 이름으로 했을 땐 그런데 이제 민간의 이름으로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이번에도 공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결코 낮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쪽에 물어보면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동네가 굉장히 활기가 있어지고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이미지를 정부에서 좀 이게 좀 바꿔줘야 되는데 공공임대주택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여기 불러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정부도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뭐 3040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제 지분적립형 주택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관심이 예. 크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강남이나 이렇게 비싼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공공 분양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 자격은 무주택 그리고 저소득층이 이제 이 영순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분양을 못 받아요. 분양을 받아서 당첨이 돼도 전매를 하고 나가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은 낼 수 있는데 중도금 잔금을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행해 봐야 되겠는데 한 20% 정도만 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을 살면서 이게 이제 내 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집에 20%만 그러니까 뭐 현관에 방 하나까지만 내 집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공이겠죠. 예, 살면서 그렇죠. 살면서 이제 거죠. 방 한 칸, 두 칸을 하면서 20년 동안 이제 다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매 기간을 제한을 두고 그 기간에 이제 전매를 할 때는 내가 이제 그 집을 내가 80%를 내가 내 지분이다 그러면 80%는 팔아서 내가 갖고 20%는 공공에 갖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걸 좋게 보는 게 정말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위치가 좋은 공공 분양 임대주택에 굉장히 소득이 없는 분들, 현재 젊은 분들이 굉장히 아니면은 이런 그런 분들이 집을 갖기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기 집을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제도로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오려면 지금 그 공공 재건축이 현실화돼야 되잖아요. 네. 공공 재건축 현실화돼서 정부가 환수하는 일부에 이걸 적용한다는 거니까. 근데 현실화가 안 돼 버리면 공공 재건축이 제대로 안 되면 뭐 의미 없는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현실화가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 정부 의도는 이제 기존 용적률에 참 용적률을 좋은 늘려서 제도니까 됐으면 좋겠네요. 절반 정도는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고밀화 개발이 되면 주택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또 임대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요. 해서 반대를 하는데 저는 정부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조합도 생각을 할 거잖아요. 아, 이렇게 공유화 개발이 되고 임대가 들어오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90% 불로소득 환수를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조합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몰아칠 것이 아니라 좀 당근도 주면서 너희도 어느 정도 먹고 이렇게 좋은 의도를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면 조합에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합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근데 이게 꼭 청년 주택이 강남 중심부에 삼성동이나 이런 진짜 좋은 곳에 이게 몇백 세대, 몇천 세대 들어오는 게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형평성 문제. 그렇다면 조합한테서 너희가 그렇게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환수를 하고요. 충분히 환수할 수 있잖아요. 환수하면 현금으로 환수하고. 그렇죠. 현금으로 환수한 다음에 이번에는 정부가 현금 환수 방안은 없죠. 현금으로. 저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거기에 임대 아파트 짓기보다는 꼭 강남에 들어가서 못 사는 죽을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환수해서 3기 신도시들 물량 많잖아요. 거기에 이런 물량들을 만 세대, 2만 세대가 아니라 막 10만 세대, 2만 세대 해서 좋잖아요, 지분요. 내가 당장 돈이 없는데. 그렇다면 물량을 좀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 왜 꼭 강남이라 이런 서울 도심 좋은 입지에 몇 개 안 되는 물량으로 이렇게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까? 거기서 좀 비싸게 환수해서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좀 공급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